베란다 바닥에 이불을 깔았다. 세탁기 옆이었다. 좁은 공간이라 이불을 제대로 펼칠 수도 없었다. 창문 틀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12월 겨울이었다. 손가락 끝이 시렸다. 내 방에서는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렸다. 세바스찬이라는 이름의 며느리가 처녀 때부터 키워온 흰 털 강아지였다. 15년을 내가 살던 방에서 내가 직접 고른 벽지가 있는 내가 매일 아침 햇볕을 받으며 일어나던 그 방에서 며느리가 오늘 오후에 말했다. 세바스찬이 이 방을 너무 좋아해서요. 햇볕도 잘 들고 따뜻하잖아요. 겨울나기엔 이 방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침대 끝에 앉아 며느리를 올려다봤다. 며느리는 세바스찬을 품에 안고 내 침대볼을 만지작거렸다. 이 침대보도 낡았네요. 새 거 사드릴까요? 대답하지 않았다. 이 침대보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같이 산 것이었다. 20년이 넘었지만 버릴 수 없었다. 어머니는 베란다 쪽에서 주무시면 돼요. 거기 이불 다 깔아뒀어요. 어차피 어머니는 잠도 별로 안 주무시잖아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세바스찬을 침대 위에 올려놨다. 세바스찬이 침대보 위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며느리가 웃었다. 봐요. 좋아하잖아요. 나는 일어나 이불을 걷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며느리는 내 옷장을 열어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 어머니 옷도 좀 정리해야겠어요. 너무 많아요. 거실에서는 아들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예능 프로그램이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불을 들고 베란다로 왔다. 바닥이 차갑고 딱딱했다. 이불을 2번 접어 깔았지만 냉기가 올라왔다. 이 집은 내 집이었다. 내 이름으로 된 등기부가 있는 30년을 식당에서 일하고 청소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다. 남편이 죽고 혼자 아들 키우며 한 푼 두 푼 모아 장만한 집이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내 집 베란다 세탁기 옆에서 잠을 자려 하고 있었다. 강아지는 내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창밖을 봤다.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다. 저 집들도 다 가족이 살겠지. 따뜻한 방에서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잠을 자겠지.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소리 내지 않으려 입을 막았다. 거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치킨 시켜 먹을까? 아들이 대답했다. 그래. 엄마는? 며느리가 웃었다. 어머니는 아까 드셨잖아. 우리끼리 먹자. 손이 떨렸다.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다. 아들이 전화를 했던 날이 기억난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엄마, 나 사업 완전히 망했어. 수화기를 꽉 쥐었다. 얼마나 마이너스 났어? 2억 좀 넘어. 숨이 막혔다. 아들은 30대부터 사업을 한답시고 번번이 실패했다. 옷 장사, 온라인 쇼핑몰, 수입 사업. 매번 실패했고 나는 매번 돈을 댔다. 집은 있니? 전세인데 이번 달에 나가야 돼. 집주인이 나가래.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아들은 못났다. 똑똑하지도 부지런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내 자식이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엄마 집으로 와라. 너희 둘이 여기서 살아. 진짜? 엄마 고마워. 대신 취직 활동 열심히 해. 알았지? 응, 엄마. 고마워. 사랑해. 며칠 뒤 아들이 짐을 들고 왔다. 며느리도 함께였다. 며느리는 현관에서 공손하게 인사했다. 어머니,
폐 끼쳐서 죄송해요. 빨리 나갈게요. 괜찮아. 천천히 있어도 돼.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가 웃었고 나도 웃었다. 그때는 진짜 괜찮을 줄 알았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다. 며느리는 설거지도 돕고 청소도 했다. 아들은 매일 이력서를 넣는다고 나갔다. 저녁엔 셋이 함께 밥을 먹었다. 오늘 면접은 어땠니? 그냥 그랬어. 근데 다음 주에 또 다른데 면접 있어. 며느리가 반찬을 집으며 말했다. 어머니, 반찬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더 있으니까. 그때는 정말 가족 같았다. 2달째부터 달라졌다. 아들은 면접 본다며 나갔지만 점점 늦게 들어왔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그만두고 방에만 있었다. 괜찮다고 생각했다. 힘든 시기니까. 3달째 되던 날 아들이 말했다. 엄마,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왜? 면접 때문에? 응. 정장도 새로 사야 하고 교통비도 필요하고. 지갑을 열어 30만 원을 꺼내줬다. 아들은 고맙다며 받아갔다. 일주일 뒤 또 달라고 했다. 엄마, 이번엔 친구 만나는 건데 그 친구가 일자리 소개해준대. 10만 원을 줬다. 그 다음 주에도 달라고 했다. 매번 줬다.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지만 아들이 취직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넉 달째 며느리가 처음으로 부탁했다. 어머니 카드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왜? 무슨 일 있니? 제 카드가 한도 초과됐어요. 마트장 좀 보려고요. 그래. 여기 있어. 카드를 건넸다. 며느리는 나갔다가 저녁에 장바구니 하나 들고 왔다. 생각보다 적었다. 카드는 내일 드릴게요. 응, 괜찮아. 며칠 뒤 명세서를 확인했다. 8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다. 마트는 3만 원뿐이고 나머지는 온라인 쇼핑몰이었다. 며느리를 불렀다. 이거 뭐니? 며느리가 명세서를 보더니 태연하게 말했다. 아, 그거요? 제 옷이랑 화장품 좀 샀어요. 면접 준비하려면 옷도 필요하잖아요. 면접? 내가 무슨 면접을 봐? 저도 일 찾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짐만 될 순 없잖아요. 말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며느리는 면접을 보러 나간 적이 없었다. 5달째 은행에 갔다가 통장 정리를 하다 얼어붙었다. 50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다. 인출 장소는 우리 동네 ATM이었다. 날짜는 지난주 화요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불렀다. 통장을 내밀었다. 이거 내가 뺀 거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 무슨 일인데 500만 원이나? 친구 빚 보증 서줬는데 그 친구가 잠적해서 채권자들이 나한테 연락 와서 급하게 갚았어. 내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아들이 머뭇거렸다. 저번에 엄마가 은행 갈 때 옆에서 봤어. 미안해. 손이 떨렸다.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미 쓴 돈이었고 아들이었다. 다음부턴 물어보고 써. 응, 알았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다음은 없었다. 이틀 뒤 또 200만 원이 빠져나갔다. 아들을 추궁했지만 이번엔 며느리가 나섰다. 어머니,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어머니 돈 좀 쓰는 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이건 내가 30년 모은 돈이야. 어차피 나중엔 저희 거 될 거면서요. 며느리의 눈빛이 차가웠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6달째 며느리가 강아지를 데려왔다. 어머니, 제가 처녀 때 키우던 애예요. 그 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좁은 집에 강아지까지 들이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다. 글쎄, 집이 좁은데. 괜찮아요. 제가 다 챙길게요. 어머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며느리는 일주일 뒤 세바스찬을 데려왔다. 흰 털의 작은 개였다. 세바스찬아, 우리 집에 온 거 환영해. 며느리는 종일 세바스찬을 안고 웃었다. 세바스찬이 온 뒤로 집안이 완전히 달라졌다. 며느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바스찬만 챙겼다. 밥을 주고 산책시키고 털을 빗기고 사진을 찍었다. 나는 여전히 식사 준비를 하고 청소를 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말했다. 엄마, 우리 오늘 외식할래? 외식? 엄마도 매일 요리하느라 힘들잖아. 오늘은 내가 살게. 기뻤다. 아들이 나를 생각해준다는 게 고마웠다. 며느리가 말했다. 어디 갈까요? 고기 먹을래요? 그래. 고기 먹자. 근처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시켰다. 오랜만에 밖에서 먹는 식사라 기분이 좋았다. 계산할 때였다. 아들이 주머니를 뒤지더니 말했다. 엄마, 미안한데 지갑을 안 가져왔어. 뭐? 깜빡했어. 엄마가 계산해 줄 수 있어? 어이가 없었지만 지갑을 꺼냈다. 12만 원이었다. 아들이 그래도 나를 생각해서 외식을 제안한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도 내가 돈을 냈다.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휴대폰만 봤다. 그 뒤로 외식은 몇 번 더 있었다. 매번 아들은 지갑을 안 가져왔다고 했다. 세바스찬 때문에 돈 나갈 일도 많았다. 어머니, 세바스찬 미용시켜야 하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미용? 강아지 미용이 얼마나 하는데? 5만 원이요. 제가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돈을 줬다. 하지만 다음 달이 되어도 며느리는 갚지 않았다. 오히려 또 달라고 했다. 어머니, 세바스찬 병원비 좀. 아파? 예방접종 맞아야 해요. 8만 원이요. 또 돈을 냈다.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었다. 어느 날 청소하다 작은 방 책상 서랍을 열었다. 부동산 서류가 있었다. 집 등기 관련 서류였다. 내 이름 옆에 아들 이름이 추가되어 있었다.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 도장은 내가 찍은 게 아니었다. 서류도 내가 작성한 게 아니었다. 아들을 불렀다.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아들이 당황한 얼굴로 서류를 봤다. 아, 그거. 나중에 명예 이전하려고 미리 준비해 둔 거야. 내가 언제 명예 이전한다고 했어? 엄마, 어차피 나중엔 내 거 될 거잖아. 나 아직 살아있어.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다. 어머니, 뭐가 문제예요? 어차피 저희가 모실 건데 명예 이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모신다고? 지금 모시고 있어? 며느리가 비웃었다. 그럼요. 어머니 밥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밥은 내가 하는데 가끔 해드리잖아요. 그것도 모시는 거죠. 나는 서류를 찢어버렸다. 아들이 소리쳤다. 엄마, 왜 그래? 이런 짓 다시는 하지 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서웠다. 며칠 뒤 집에 혼자 있을 때 작은 방을 정리했다. 옷장을 열었는데 내 옛날 사진첩이 없었다. 분명 여기 뒀었는데. 거실로 나가 며느리에게 물었다. 내 사진첩 봤어? 며느리가 TV를 보다 말고 대답했다. 아, 그거요? 버렸어요. 뭐라고? 너무 낡아서 보기 안 좋더라고요.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심장이 철렁했다. 그 안에 남편이랑 아들 어렸을 때 사진 다 있었는데 며느리가 어깨를 으쓱했다. 어차피 옛날 사진이잖아요. 요즘 누가 사진첩 봐요. 쓰레기 봉투를 뒤졌다. 이미 수거차가 가져간 뒤였다. 주저앉아 울었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친구 은숙이가 놀러 오겠다고 전화했다. 나 오늘 내 집 갈게. 오랜만에 얼굴 보자. 응 와. 점심때쯤 은숙이가 왔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며느리가 나타났다. 누구세요? 내 친구야.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니, 미리 말씀 좀 해주시죠. 집 정리도 안 했는데. 갑자기 온 거라. 며느리가 은숙이를 보며 말했다. 죄송한데 오늘은 좀 곤란해요. 다음에 오세요. 은숙이가 당황한 얼굴로 나를 봤다. 나도 어쩔 줄 몰라 했다. 미안해. 다음에 보자. 은숙이는 그냥 돌아갔다. 문을 닫고 며느리를 봤다. 왜 그래? 친구인데. 어머니, 저희도 여기 살잖아요. 함부로 사람 부르시면 안 되죠. 내 집인데 내가 친구도 못 불러? 며느리가 코웃음 쳤다. 집은 어머니 거지만 저희가 같이 사는데 배려 좀 해주세요.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저녁 때 밥을 차렸다.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였다. 아들 내외가 나와 밥을 먹었다. 며느리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이거 왜 이렇게 짜요? 짜? 나는 괜찮은데. 아들도 한 숟가락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진짜 짜다. 며느리가 그릇을 밀었다. 못 먹겠어요. 세바스찬 주면 되겠네. 며느리는 된장찌개를 세바스찬 밥그릇에 부었다. 세바스찬이 와서 할아먹기 시작했다. 봐요. 잘 먹잖아요. 나는 숟가락을 놓았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겨울이 왔다. 난방비가 올랐다. 보일러를 약하게 틀었지만 며느리가 불평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안 덥게 하세요? 세바스찬이 추워해요.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며느리가 보일러 온도를 올렸다. 에이, 그까진 난방비. 세바스찬 감기 걸리면 어떡하려고요. 다음 달 고지서를 보고 한숨이 나왔다. 20만 원이 넘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내 방문을 열었다. 어머니, 세바스찬이 이 방을 너무 좋아해서요. 며느리 품에 세바스찬이 안겨 있었다. 햇볕도 잘 들고 따뜻하잖아요. 세바스찬 겨울나기엔 이 방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침대에 앉은 채 며느리를 올려다봤다. 이 방에서 15년을 살았다. 내가 고른 벽지고 내가 닦은 창문이었다. 어머니는 베란다 쪽에서 주무시면 돼요. 거기 이불 다 깔아놨어요. 베란다라니. 세탁기 옆 작은 공간을 말하는 거였다. 며느리는 이미 세바스찬을 안고 방 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어머니, 빨리 옮기세요. 세바스찬 저녁 먹일 시간이에요. 나는 일어나 이불을 걷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베란다에서 잤다. 추웠다. 이불을 2개 덮어도 바람이 들어왔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러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이웃집 김 여사가 반찬을 가져왔다. 안녕하세요. 반찬 좀 나눠드리려고요. 아이고, 고마워요. 김 여사가 부엌에 반찬통을 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요즘 베란다에서 주무세요? 어제 빨래 널다가 봤는데. 당황했다. 아, 그게 베란다가 시원해서요. 겨울인데 무슨 시원해서요. 감기 걸리겠어요. 김 여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봤다. 괜찮다고 손을 저었다. 김 여사가 돌아간 뒤 주저앉았다. 창피해서 어떡하나. 며칠 뒤 친구 순이가 전화했다. 야, 나 오늘 내 동네 간다. 점심 먹자. 응, 그래. 식당에서 만나 밥을 먹었다. 순이가 내 얼굴을 보며 물었다. 야, 너 많이 수척해졌다. 무슨 일 있어? 별일 없어? 거짓말.
눈빛 보면 알아. 아들 때문이지? 고개를 끄덕였다. 순이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뭐라 했어. 아들 내외랑 같이 살지 말라고. 그래도 내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야. 너무 퍼주지 마. 나중에 후회해. 알아. 진짜 알아? 너 지금 당하고만 있잖아. 대답하지 못했다. 순이가 맞는 말이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냉장고 앞에 서 있었다. 포스트잇을 붙이고 있었다. 그게 뭐니? 아, 어머니. 냉장고 칸 좀 정리했어요. 이쪽은 저희 거고 저쪽은 어머니 거예요. 냉장고를 봤다. 포스트잇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머니 드실 거 아님. 냉장고 문을 열어봤다. 며느리가 구분해 놓은 칸은 3분의 2였고 네 칸은 작은 선반 하나뿐이었다. 냉장고 문을 닫고 베란다로 갔다.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아들 내외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다. 며느리 목소리였다. 오빠, 진지하게 생각해봐.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거. 요양원? 아들 목소리였다. 응. 요즘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고 우리가 계속 모시기도 힘들잖아. 근데 엄마가 가려고 할까? 설득하면 되지. 요양원이 더 좋다고. 또래 친구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집 어머니 명의잖아. 요양원 보내고 나서 명예 이전 받으면 우리가 집도 생기는 거고.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명예 이전은 엄마가 해줄까? 해주게 만들어야지. 아니면 어머니 치매 같은 거 핑계대고 후견인 신청해서 우리가 재산 관리하든지. 그게 되나? 요즘 많이들 그렇게 해. 검색해보니까 방법이 많더라. 주저앉았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내일부터 요양원 알아보자. 괜찮은데 몇 군데 찜해뒀어. 알았어. 기어가듯 베란다로 돌아왔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소리 없이 울었다. 어깨가 떨렸다. 이럴 거면 왜 나왔을까? 다음 날 아침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 없었다. 서랍을 뒤져 등기부등본을 찾았다. 내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다. 이 집은 내 집이었다.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다. 법률사무소 여러 곳이 나왔다. 그중 하나에 전화를 걸었다. 네, 법률사무소입니다. 저 상담 받고 싶은데요. 어떤 문제이신가요? 제 아들이 제 집에 들어와 살면서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리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고 제 집 명의를 가로채려고 해요. 아, 그런 경우시군요. 일단 직접 만나서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네, 됩니다. 그날 오후 법률사무소로 갔다. 변호사는 40대 초반 여성이었다. 친절하게 맞아줬다. 어머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다. 아들이 사업 실패로 들어온 것, 돈을 계속 요구한 것, 통장 무단 인출, 명예 이전 서류 위조 시도, 강아지한테 방 빼앗긴 것, 요양원 계획까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집이 어머니 명의시니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일단 아들 내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겠어요. 그동안 사용한 생활비와 집에 거주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물론입니다. 어머니 집에 무상으로 거주했고 생활비도 어머니가 부담했으니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 또 명예 이전을 강요하거나
서류 위조는 불법이니까 경고할 수 있어요. 가슴이 뛰었다. 희망이 보였다. 그리고 만약 아들 내외가 계속 거부하면 집에서 퇴거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퇴거요? 네. 어머니 집이니까 누구를 살게 할지 결정할 권리가 어머니한테 있어요. 아들이라고 해도 소유주의 의사를 무시할 순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같은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모았다. 통장 내역을 출력하고 카드 명세서를 챙겼다. 지난 1년간 빠져나간 돈이 정확히 보였다. 2천만 원이 넘네. 일주일 뒤 변호사가 내용 증명을 보냈다. 아들 내외는 지난 1년간 무상으로 거주하며 생활비 2,300만 원을 사용했음. 이에 대한 비용과 월 거주비 5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합쳐 2,900만 원을 청구함. 30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 내용 증명이 집으로 배달된 날 아들이 방에서 뛰쳐나왔다. 엄마, 이게 뭐야?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읽어봤으면 알잖니. 무슨 생활비를 청구해? 우리가 엄마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다 공짜는 아니야. 며느리도 나왔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어서 들어왔는데 돈을 달라고요? 너희가 내 돈 쓴 건 어떻게 해? 그건 어머니가 주신 거잖아요. 준 게 아니라 빌려간 거야. 갚으라고 했어도 한 번도 안 갚았잖니. 아들이 머리를 쥐어뜯었다. 엄마, 우리 진짜 돈 없어. 어떻게 2,900만 원을 내?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며느리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니, 우리 정말 나가야 해요? 30일 안에 돈 갚으면 생각해 볼게. 아들이 소리쳤다. 엄마, 제발. 우리 갈 데가 없어. 너희는 나한테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나도 갈 데 없었어. 그건 방에서 나오는 대화 다 들었어. 명예 이전하려던 것도 후견인 신청하려던 것도 알아. 며느리가 새하얘졌다. 그건 오해세요. 오해 아니야. 너희 입으로 한 말이잖아. 자리에서 일어났다. 30일. 그때까지 돈 갚든지 집 나가든지 해. 엄마, 이제야. 숨통이 트이네. 다음 날부터 아들 내외는 나를 피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고 저녁에도 나오지 않았다. 혼자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나왔다. 어머니, 우리 친척들한테 빌려보려고 했는데 다들 안 빌려줘요. 그럼 나가. 며느리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후회할 일은 너희를 들어오게 한 거야.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쾅 닫았다. 2주일째 동네 마트에 갔다가 김 여사를 만났다. 김 여사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한테 어머니 치매라고 소문 내고 다녀요. 뭐라고요? 요양원 보내야 한대요. 판단력이 없어서 이상한 짓 한다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 사람들이 진짜. 변호사한테 전화했다. 상황을 설명했다.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추가할 수 있어요. 증인 확보해 두세요. 알겠습니다. 김 여사와 순이에게 부탁해서 증인이 되어달라고 했다. 둘 다 흔쾌히 승낙했다. 3주일째 아들이 무릎을 꿇었다.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 말 몇 번 들었는지 알아? 이번엔 진짜야. 나 진짜 취직할게. 엄마한테 다 갚을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미 늦었어. 아들이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30일이 지났다.
아들 내외는 결국 짐을 쌌다. 돈을 갚을 수 없으니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며느리가 세바스찬을 안고 현관에 섰다. 나를 노려봤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진짜로. 내가 후회할 일은 너희를 믿은 거야.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다. 아들은 짐을 들고 고개를 숙인 채 나갔다. 문 앞에서 돌아봤다. 엄마, 미안해. 대답하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혔다. 집안이 조용해졌다. 거실을 둘러봤다. 텅 빈 소파, 깨끗한 식탁, 조용한 냉장고. 이제 이 모든 게 다시 내 것이었다. 내 방으로 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햇볕이 창문으로 들어와 따뜻했다. 이제야 내 집에서 편히 잡니다. 며칠 뒤 순이가 전화했다. 야, 아들 내외 내보냈다며? 잘했어. 응. 이제 혼자 살아. 외롭지 않아? 외로운 것보다 편한 게 나아. 당하면서 사는 것보단. 그래, 내 인생이야. 내가 편하게 살아.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갔다. 냉장고를 열어 포스트잇을 떼어냈다. 이제 모든 칸이 내 것이었다. 저녁에는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다. 밤에는 내 침대에서 편히 누웠다. 베란다 세탁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바람도 들어오지 않았다. 따뜻했다. 이게 사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집안을 청소했다. 아들 내외가 쓰던 방을 정리하고 거실을 닦았다. 오후에는 김 여사가 찾아왔다. 아들 내외 나갔다며요? 응. 이제 혼자 살아. 잘했어요. 그렇게 당하고만 살 순 없죠. 고마워요. 김 여사는 반찬을 두고 갔다. 그 반찬으로 저녁을 먹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 아들분이 분할 상환 요청했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갚겠다고요. 그래요? 받아야 할까요? 어머니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생각했다. 10만 원씩이면 2,900만 원 갚는데 24년이 걸렸다. 아들이 진짜 갚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안 받겠어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나무에 새싹이 돋고 있었다. 이제 내 인생도 다시 시작이야. 그날 저녁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부터 나는 다시 나로 산다. 누구에게 빌부터 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못난 자식 때문에 고생했지만 이제는 끝이다. 이 집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 것이다. 편하게, 행복하게. 일기를 덮고 침대에 누웠다. 편안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이런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